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종혁입니다. 네,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CIA 출신 대북 전문가 수미테리 이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국계 미국인이죠. 우리 국정원 요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뭐, 현금도 받고, 막, 가방 많이 받았더라고요. 아니, 이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난 일이다. 이제 여당에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봐야 할까요? 뭐 또 더 해야 될 얘기가 있는지. 아니 뭐 참 그 윤석열 정부의 수준 자체가 대응하는 게 좀 참담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미테리 사건 자체는 미국과 한국 간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게 따져보면 국가정보원이라면 우리도 대한민국 CIA가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어떤 비밀 작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들, 이런 것도 참 그 어처구니 없는 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건 저는 무엇보다도요, 그 이번에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국정원 착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 미 검찰의 그 공소장을 보면 박근혜 정부 때 8번,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12번이 9년간이에요. 예. 그러면은 더하기를 하면 이게 20번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1년간 20번이 공소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전 정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전직 국정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다 알고 있대요. 누가 요원이고 누가 뭐고 각국이 다 서로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예. 선을 넘은 짓만 하지 마라. 요 정도로 서로 한답니다. 수미테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를 CIA가 몰랐겠냐. CIA가 아는 걸 우린 몰랐겠냐.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에 뉴욕주 검찰이 기소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들을 왜 정지작을 못하냐. 정보기관끼리는 각국의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예. 서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충분히 물론 제가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얘기하면 충분히 이걸 무마시킬 수 있었는데 좀 그런 걸 못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미국 정보기관과 미국 검찰과의 뭐 소통 문제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우리 알겠지만 대통령실이 도청당해서 그때 우리 국방부가 미국에 도청당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우리 국방부 입장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 했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세인데. 그러니까 우린 기소 안 했는데 왜 미국은 기소하게 만드냐. 그렇죠. 이걸. 우리는 기소를 떠나서 항의도 변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아예 사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기소하게끔 이렇게 놔뒀냐. 한미 관계가 그러면 정말 밀접하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좀 그쪽 그 네. 내용을 좀 아는데, 그 되게 모든 나라들이 다 가 있어요. 그 정무 204 내지는 뭐 공사 참사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다 나가 있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어느 주한 미국 대사관에 어떤 자리로 와 있는지 모르지만 다 CIA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예. 각국에서 서로 정보 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뭐 외교적으로 무마한다? 그거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CIA, 그 FBI에서 수사를 하는데 수사를 해서 굉장히 장기간 수사를 해요. 예를 들면 한국과 관계된 연구원들이라든가 통역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그만둔 다음에도 워치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혹시 우리의 정보를 저쪽으로 넘겨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발각됐을 때 이게 무슨 저 정권 차원에서 이걸 막아준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미국 사법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저 서영주 대변인 얘기 중에서 하나는 저는 동의하고 하나는 동의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8번, 20번 뭐 이런 얘기, 공소장에 나온 얘기는 그 20번 얘기 나온 거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그 이후에 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행위가 벌어진 것 자체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게 맞죠. 근데 저는 그걸 보고서 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건 국정원 자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 2011년에 T-50기근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그때 인도네시아 그 협상단이 왔었는데 롯데호텔에서
우리 국정원 그때 안기부인가요? 국정원인가? 뭐 하여튼 들어가서 그 컴퓨터 있는 거를 빼오려고 하다가 거기서 검거가 됐어요.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제가 초년병 기자 때 92년도였는데 그때는 또 그 홍사덕 의원에 대해서 그 국정원이 그 흑색 선전물을 돌리다가 선거 바로 전날 검거됐어요. 운동원들한테. 그래서 그때 그냥 선거판이 확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자체가 이게 정보팀인데 다른 외국의 CIA라든가 모사드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좀 공작 활동을 허술하다. 허술하게 하고 있고 그게 더 문제인 거고 그렇게 된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들을 거기다가 비전문가들이 막 차고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여야를 가릴 게 없어요. 그거는 문재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지금도 그렇겠지. 아마 그 이전에 이명박 때도 그랬을 것이고 뭐 노무현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를 누구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기관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일어난 일이다라면서 문책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별로 적절한 얘기도 그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 역사 그 과정의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는 않다. 그러니까 누구를 찍어놓고 이렇게 문제다라고 삼는 것은 안 되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스템적으로 뭐 문제가 없었나? 그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정권 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정권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박성태 왜 시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미국 정권 이렇게 공격하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한미 우리는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아니 도청 들리는데. 당해도 이해해 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를 기소하고 말이 되냐? 근데 또 한미 동맹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왜냐면 간첩죄로는 기소 안 했잖아요. 그냥 뭐 외국인 대리인 동력법, 등록법 뭐 이런 걸로 기소한 거 보면 좀 그것도 봐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연속성으로 봐야지 한 정권을 대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책임을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정부에서 결국에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이 아주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이 국가정책 연속성을 완전 부인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 바로잡을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이 아까 알겠습니다. 총장님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심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인사파동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에는 원래 공작국이 있어요. 대북 공작을 하는 국이 있는데 국내에서 공작을 많이 해가지고 인사 문제 생기면 누군가 이렇게 투서 음모 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 쭉 그런 식으로 물갈이를 한번 싹 하고 지난번에 그게 이제 바깥으로도 알려지고 대통령 귀에까지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완전히 중립을 지키게끔 하는 게 국정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국정은 자꾸 국정원 영화만 보고 일은 제대로 하고 국정원 영화를 보고 흉내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예. 잠깐 저는 그때 우리 대통령실 한번 미국에 감청당했잖아요. 그게 23년 4월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수미텔에 대해서 미국의 FBI의 본격 수사가 2023년 6월 이 두 달 만에 바로 직후에 수사가 착수된 거 보면 또 혹시 이런 연관성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서 소장님께서 한번 이렇게 봐볼까요? 그럼 정치인사에서 알려주세요. 미국 갔다 오세요. 아무튼 접근이 안 될 텐데. 수미테리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국내 정치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야기인데요. 뭐 몸싸움도 나고 아수라장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래도 참석은 했더라고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서 그 박정원 대령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그동안에 뭐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는데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
그런 것만 있었는데 어제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는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저거는 너무 과하게 주장이 됐었구나라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저는 뭐 우리 청문회에 나온 어저께 장동혁 그 의원이라든가 혹은 주진우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그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었던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네라는 거를 확인하게 된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수적 열세이긴 하지만 싸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뭐 밖에서 그 보이콧하고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야당이 하는 주장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얼마나 과잉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는 것 이것은 뭐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김종혁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제 가장 실력 있게 좀 야당을 공격한 의원이 누구였다고 보시는지? 전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동혁 의원하고 주진우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그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충돌 주장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아니 이 이해충돌을 고르려면 그때 당시에 그 누구죠? 이승 그 우리 그 수사를 했던 분 민주당에서 수사를 했던 분도 거기에 대해서 농박이 있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서울중앙지검장인가 할 때 그 수사를 지시했던 분께서는 이해충돌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야당에서 그 공격이 그렇게 먹히지 않았다고 이성윤 그 의원 얘기했어요. 이성윤, 예. 이성윤 의원은 그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이기 그렇죠, 예. 때문에 이 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은 조금은 포인트 아니었다고 좀 그래요? 생각은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제 보면서 딱 3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임성근 제1사단장, 그 다음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그 누구였죠? 주진우 의원. 이 3명이 참 이러려고 이 자리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입을 닫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참 속된 말로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공복까지 그 위치까지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한 분은 국무위원이고 한 분은 지금 선출직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다음에 해병의 1사단장이면 정말 해병대에서는 별 3개가 마지막 자리면 투스타면요. 거의 뭐 1, 2위급 안에 들어가는 그 군의 이제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 임성근 1사단장 이분을 구하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그러니까 정말 이 임성근 1사단장이 정말 그 군의 자산이고 안보의 자산이고 정말 이 품격이 훌륭해서 이분은 이런 어떤 최병의 이 죽음 속에서도 지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나름대로 고민이 되겠지만 너무나 품격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질문 속에서 보면은 검찰이 제출한 핸드폰에 대해서 동의할 것이냐 우물쭈물하더니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개하세요. 그랬더니 공수처에 하세요 했더니 비밀번호를 까먹었습니다. 동의는 하겠다는데 비밀번호를 까먹었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증인 선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현직 검사한테 문자를 보내서 말하자면 조언을 듣습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는 현직 검사한테 받았어요. 이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논의했는데 사진이 나오니까 그래도 모른답니다. 같이 사진 찍고 초대장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종호 씨를 모른답니다. 그런데 사진이 나왔어요. 그냥 끊임없이 모른다 그냥 아예 묵살을 하는 것이고 저는 또 뭐가 또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이 참 이 사단장까지 어떻게 갔지 이런 생각이 골프를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녀도 매일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 광이에요. 지금 보면 자료에 따르면 9월 24, 25, 26, 27 이렇게 쭉 골프를 치는데 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해요. 아니 이렇게 사단장이 맨날 골프를 치는데 미사일이 지금 날라오는데 골프를 치냐 그랬더니 답변이 가관입니다. 그 골프장이 위수 지역에 있어서 골프를 치면서도 북한의 군 이 태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정말 구명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아까운 장병의 목숨을 죽게 하고 정치를 죽게 하고 국민의 민생을 죽게 하고 의회에 이 시간을 죽게 하는 그게 과연 가당한가? 근데 이거는 도무지 저는 어저께 참담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보이는 지금 서 부대변인 주장은 굉장히 인격 모독적인 얘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아니, 분석이죠.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걸 갖고서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마치
범인으로 단죄를 하고 죄가 있는 사람으로 단죄를 아니, 저는 하고 그 범인으로 사람을 단죄한 적 구명하기 없어요.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기본 전제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승윤 검사장 같은 경우는 그 두 번째가 탄핵 사유의 두 번째가 김여 사건 아닙니까? 도이치모터스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이해 충돌이라는 반발을 그거는 할수 26일 날 있다고 얘기가 나올 생각을 해요. 거고요. 26일 날 저기 청문회에서 다룰 거는 그때 가서 이 충돌을 다투면 되는 것이고 제가 이거를 범죄를 단정짓는 게 아니라 어제 나온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국에는 우물쭈물하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비밀번호 까먹었다는 태도잖아요. 제가 언제 뭐 그분에 대해서 그게 범죄라고 했습니까?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친 거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날라와도 골프장은 그 이수 지역에 있으니까 골프 치면서도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해병 1사단장 국가안보를 책임진 최전선에서 하는 사람이냐? 이런 분을 구명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난리를 칠 일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인격모독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구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섰다라는 것들 자체가 지금 그 사실을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공방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공방이 없어요. 저기 왜냐면 지금 전화를 했잖아요. 잠깐만 지금 두 분이 분이서, 지금 예, 우리가 나경원 한동훈 토론해 보는 건데 지금 거의 육회 상쾌 지금 통쾌해요 우리.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니, 이거 원래 한동훈 임성근 토론이면 이사단장하고 훨씬 많이 속이 끼어들어야 터져서. 돼요. 지금 두 분 말씀을 일단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김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거 뭐 유무죄 판별도 아닌데 이렇게 범죄자로 몰고 가냐. 범죄자가 근데 이제 아니라 서 태도에 소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항변했던 내용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 여러 증거들과 이제 맞지도 않고 변명들에 불과했다. 그 태도가 좀 문제였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거든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저희 대한민국 최고의 국문과 기본적으로는- 맥락학 하시기에 그런가요? 최고이신 우리. 저는 기본적으로는 청문회보다는 하루빨리 이게 특검으로 가야 된다. 물론 청문회를 여는 것들이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좀 더 뭐 특검 후보 추천 문제 등 이런 걸 좀 해결을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듣다거든요. 듣는 건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이분들이 비록 선서하기도 하고 선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얘기하지 않고 앞서 임성근 사단장 얘기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비밀번호 까먹으면 계정 찾아가지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수사나 이런 거 한다고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이종호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은 또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더 이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의심이 많고 더구나 대통령의 권력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팩트가 없을 때면 사실은 약간 무의미한 질문과 대답만 오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하루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엔 어제 유의미한 증언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고 공방해가지고 제대로 사실관계는 밝혀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게 7월 31일에 있었던 700의 800의 7070 800270. 네,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 상대방이 윤석열 대통령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전화했냐? 그랬더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실인데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을 때 보통 이런 말투를 쓰거든요. 그렇죠? 사람과 그렇죠. 사회 연구소장님. 아니면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데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는 나중에 내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좀 그냥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위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하는데 답변하지 않겠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는 여사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그런 게 맞지. 대통령입니까?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순서 같은데 그래서 그게 약간 바뀌었어요. 그게 조금 이상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하는 걸 쭉 봤었는데 되게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엔 좀 주눅 들고 그랬는데 어제는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그런 모습이 과연 좀 맞나 그런 좀 생각도 들었고 민주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 신당. 죄송합니다. 조국혁 신당의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질문해놓고 답변을 안 들어요. 청문회인데 질문해놓고 됐어요. 그리고 넘어가고 됐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다음이요. 본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도 야당에서 나왔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했죠. 이종섭하고 주진우 의원 두 분이 800에 7070 유선전화를 받은 분들이에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47초로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가 외교안보 대수비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쭉 전화를 했을 때예요. 제 기억에는. 근데 주진우 그때 당시 비서관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면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용산에서 대통령하고 전화한 시간이나 짭더라도 그 시점을 모르겠어요. 특히 7월 30일은 경로했다고 알려진 날입니다. 그러면 다들 바짝 긴장해 있는 날 아니겠어요? 근데 끝까지 주진우 의원 자체도 누구랑 통화했습니까? 말을 돌려요. 말할 수 없습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뭐게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렇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1년여 정도 왜 이 사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논란을 벌였을까? 그러니까 이종섭 전 장관이나 국민의힘 얘기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정말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청문회를 통해서는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임성근 사단장부터 뺐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빨리 특검으로 가서 그냥 정말 아무 잘못이 없으면 아무 잘못 없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잘못 있으면 잘못인 사람 처벌하고 그런 식으로 빨리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상병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 탄핵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아니 탄핵이 타당 하냐 건으로. 아 그러니까요. 네.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뭐 최상병 건, 김여사 건,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9.11 합의를 파기해서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다 올려서 지금 탄핵 이 가능한지에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이제 우리 장성철 소장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알아요 잘. 그럴 때 있어요. 네, 이름 잘 안 그럴 때 나올 있어요. 때. 네, 진짜 근데 제가 잘 알죠. 네. 장 소장이 얘기하셨겠지만 아니 이번 사태에 임성근 박정훈 대령한테 질문하잖아요. 이게 수사입니까?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수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수사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궁금했던 게 아니 그러면 이종섭 장관이 그 처음에 사인을 한 다음에 야 잠깐 대기해봐. 그리고 이틀 뒤에 무슨 해외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틀을 왜 못 기다립니까? 아니 자기 상관이 그걸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면 되는데 그 못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경찰에다가 그냥 넘겼어요 그거를. 왜 그러셨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그 수사 내용을 왜곡할까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지금 수사도 아니고 자기가 조사를 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 참고 자료로 넘겨야 되는데 그 국방장관이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다가 야 그거 좀 이상하니까 좀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찾아왔던 걸 다시 넘겨버렸어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김기현 사령관이 얘기를 하는 게 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7월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김기현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가 그 전화 11시 54분 전화를 받은 뒤에 대통령실의 전화를 이종섭 장관이 받은 뒤에 그때부터 분위기가 확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경로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김기현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박정훈 대령이 한 건 이거는 직권남용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자를 처음에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에서 외압이 내려서 이걸 바꾸게 되면 직권남용 위반이 있다. 이게 메모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그냥 이첩을 강행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런 정당한 행위들이 건가요? 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저희가 너무 이제 증거가 없는데 과거의 내가 보기에 얘기까지 돌아가서 네. 마침 이제 광고 들을 시간도 됐고 2부에서 좀 새롭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상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정치인사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1부에서 저희가 그 사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라디오다 보니까 혹시 헷갈리실까봐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사진상에서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머지 3명이 있는 사진을 이제 장경태 의원이 보여주면서 임종석 전 사단장이 이래도 모르냐 뭐 이랬던 상황을 이야기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서 2부에서는요 이번 주 2분의 등장으로 좀 뜨거워졌었어요.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그 멋쟁 해병 그 카톡방에 있었던 한 명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공익신고자라고 밝히면서 JTBC랑 인터뷰도 하고 MBC랑도 인터뷰를 했죠. 거기에서 VIP가 왜 우리 지난주에 VIP 누구냐 이 얘기 했었잖아요. VIP 김건희 여사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들 보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종호 대표가 뭐 나중에 바꿨죠. 원래 김기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다. 왜 처음에 그렇게 했냐. 당황해서 그냥 둘러대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이종호 대표가 연결되는 게 뭐 대통령은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가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었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는 확인이 됐는데 이게 구명로비에 작동이 됐냐? 짙은 의심이 있는 단계지 아직 확신은 그렇죠. 할 수는 없는 단계죠. 그래서 의심이 많기 때문에 밝혀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종호 대표는 여전히 나의 좀 허세였다라는 취지로 계속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또 김계한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허세라고 허풍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박 실장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지 뭔가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나온 게 없다 보니까 맞아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주당의 사기 탄핵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그 김규현 변호사가 그 반박을 하면서 아니 당신은 지금 그 사건의 담당 변호사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으로 출마까지 출마하려고 하지 않았었냐. 근데 JTBC하고 그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마치 그냥 순수한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그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폭로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분의 해명이 뭐냐면 그 이전에 내가 이미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줬었는데 기사가 잘 안 나오더라. 안 나오니까 내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싶어서 그때 내가 그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아예 앞으로 나와서 얼굴 까고 내가 얘기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야말로 이해관계 충돌을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1월 달에 기자들한테 자기 얼굴을 숨기고 이거를 굉장히 확산시키려고 접촉해서 기사를 흘렸으나 기자들이 보기에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데? 라고 해서 기사를 안 쓰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얼굴에 나와서 난 공익제보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까. 그래서 기사가 이 사람이 얼굴까지 드러냈으니까 이게 굉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인가 보다. 라고 해서 다 보도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제가 아니에요?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권선동 의원이 얼마나 그 궁색하고 이게 팩트도 체크 안 하고 들어온 거냐면 일단 메시지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카톡 내용이 있고 녹취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메신저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게 부적절하다. 민주당 인사다. 송모 씨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친하다. 해서 메신저를 오염시키면 메시지가 다 오염될 거라는 전형적인 아주 앞뒤 안 가리고 들어오는 이런 공세인데요. 이 팩트 확인하면 그러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7월 19일 날 최혜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톡 내용은 3월에서 5월이었고 그러면 이종호 씨는 결국에는 허언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그러면 최혜병이 이렇게 죽을 거를 미리 알고서 예견하고 그럴 수 있느냐.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허세를 떨었을까요? 3부를 그때 가서 체크하고 임성근 사단장과 친한 부분들 본인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에 대한 과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로비 부분들을 본인이 아무리 허언이라 하더라도 최병 특검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것들을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당시에 카톡 내용은요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최병 특검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임성근 사단장의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의 로비 자체는
이종호 씨가 3월부터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해서 제보가 된 것이지 이 부분들이 갑자기 임성근 그러니까 일사당장 이 부분만 뚝 띄어서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박정희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김영혁 위원장께서 계속 잘 아는데 왜 그래? 다 헷갈려. 원래 박이랑 김이 좀 헷갈려요. 저도 지난주에 박용주 헷갈렸잖아요. 소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김영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이 김규현 변호사가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뚝 띄어서 민주당한테 뭔가 이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의 정치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다. 그거 아니고요. 임성근 일사단장의 구명운동을 보니까 이상하네. 그래서 3월부터 그 본인의 뭐 이종호 선배라든지 송모 씨 이 카톡 내용하고 종합해 보니 이거는 이게 VIP의 개입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공익제보를 한 거예요. 저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나고요. 형사소송법이 예를 아니라 들면 팩트에 지금 어긋나는 이거는 얘기는 안 했으면 메시지와 메신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염된 증거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이 두 분이 사실 법사위에 계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궁금한 게 3부 얘기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그게 이제 연결고리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는 어. 계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5월에 있었던 카톡방이잖아요. 5월 14일 날 그러니까 해병대 멋쟁 해병 카톡방에서 포항에 있는 해병대 거기 군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자. 임성근 사단장도 같이. 라고 했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안 됐던 거죠. 예. 맨 뒤에 나왔던 말이 3부 체크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일 3부 체크하고. 예, 내일 3부 체크하고 그때가 일요일입니다. 5월 14일. 예. 5월 15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근데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는 유상범 의원이 골프 3부다. 1부, 2부, 3부다. 예. 제일 늦게 하는 걸 이제 3부라고 하더라고요. 3부 저녁 때, 타임에, 저녁 예. 타임. 오후 4시 이후인가요? 뭐 3부 타임 있는데 근데 자기가 임성근 더 잘하면서 나한테 저 물어봐. 3부를 잘 안 쳐봐서 모르는 몰라요. 척. 2부까지만 쳐가지고 골프 안 쳐본 척. 그래서 3부는 잘 안 쳐봐가지고. 근데 그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 골프장에 3부가 없다. 임성근 사단장이 얘기하면서 일단 유상범 의원은 머쓱해졌죠. 근데 이제 물론 처음에 저희도 농담으로 골프 3부 이런 얘기야 농담식으로 했지만 근데 합리적인 추정은 3부 토건의 주가를 체크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종호 대표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고 이미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그리고 3부 토건 주가가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 당시 기사를 다시 쭉 보니까 그게 5월 14일인데 그 즈음에서 젤렌스키 여사가 방한을 합니다. 젤렌스키 여사가 우크라이나 방한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 전에 사실 예상 기사는 있었고요. 확정은 그 뒤에 됩니다. 5월 19일 이때로 기억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1,200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3부 토건 주가가 1,000원대 초반에 있다가 5월 15, 16, 17, 18 이렇게 있다가 19일 날부터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두 달 이 정도에서 5배가 올라요. 네, 1,000원으로 시작해서 5,000원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3부 체크하고는 3부 토건 주가 체크하고 조금 샌나가서 엇나가서 새길로 가서 말씀드리면 체크한 사람은 대박이 났을 것 같아요. 당시에 뭐 5배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근데 3부 토건이라는 회사가 왜 중요하냐? 이종호 대표가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도 그 아들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은 그건 뭐 기존에 알려지고 밝혀진 사실인데 윤 대통령과 여사를 중매한 것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소개했다. 그리고 이종호 대표는 허풍일 수 있지만 다 또 다른 녹취에서는 내가 그걸 중매했어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 일과 아마 그 아들로 알고 있는데 아들과 이종호 대표가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하필 또 삼부토건이 윤 대통령 내외와 좀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결고리가 뭐 이걸로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또 구명노비가 작동했다면 하나의 연결고리는 있다는 이게 나온 거잖아요. 실제 작동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 연결고리가 좀 더 두껍더라 보니까 요 정도는 방증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삼부토건의 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왜냐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동네 기업인이에요. 근데 삼부토건은요. 고향 이쪽에. 예, 네. 이분이 3년 전에 인수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조남욱 회장이라는 분은 예. 그 사업이 망해서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가 이름을 밝힌 그런데 그 다른 분한테 넘겼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금융 문제로 해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아마 이분하고 이종호 씨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3년 전에 인수했던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24 이모 회장은 제가 통화를 했더니
그 언급된 아무하고도 모른다. 근데 왜 자꾸 우리 회사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사업이 굉장히 여기저기서 전화도 걸려오고 은행에서 니네 회사 무슨 뭐 거기하고 관계가 있어? 라고 와서 너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이거 돌 던지는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나 던질 수 있지만 그냥 그 삼부토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 미칠 지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 전에 나는 인수했는데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막 언급을 하고 있고 이번에 골프장은 얼마 전이잖아요. 그게. 그럼 지난해 이분이 5월입니다. 이 인수하고 난데 한참 뒤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뭐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가 진실인지 회장이 모르겠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거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항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일단은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삼부토건이 근데 이제 나무위키 보니까 2023년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그 모 화장품 건설 사업체에 23년에 인수가 됐네요. 그러니까 3년 전이라는 것은 조금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봐서 23년 정도 되면 그때쯤 주가와 관련돼서 주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름대로 폭등시키고 나서 인수에 뭐 여러 가지 뭐 작업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삼부토건 그러니까 요동친 건 2023년 5월부터 7월 5월부터니까요. 23년에 인수됐는데 몇 월부터 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은 3부는 골프가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부토건의 주식에 관여한 부분들 특히나 이종호 씨 자체는 전과가 있잖아요. 전과가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주가 조작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6일 청문회에서 조금 더 깊이 이제 뭐 질의를 한다 야당 의원들이 예고를 했으니까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고 또 정치인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도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의 유모 행정관 검찰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날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 그만 잊고 못 돌려줬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이 이번 주에 이제 새롭게 저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저기 이선영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보면 사람이 이렇게 우롱당하고 희롱당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온 국민을 이제 우롱하다 못해서 희롱하는 느낌이에요. 심지어 그 대통령이 그러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왜 국민들 앞에서 박절하지 못했다. 처신이 우리 대통령 부인으로서 처신이 잘못됐다. 사과를 할 때 가만히 있었느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국가기록물이라고 했을 때 유모행정관은 뭐 하고 있었느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습니다라는 5건의 문자를 일기형식으로 보낼 때 유모행정관은 뭐 했느냐. 당장 경질을 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됐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검찰 수사를 앞두고 깜빡했어요. 그리고요, 우리 여사님은요,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거잖아요. 뒤집어 쓰려면 뭐가 손발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매를 더 버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술이 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국가기록물이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 깜빡했어요. 그러면 검찰이 이런 거를 진술을 할 땐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더 강력하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서 소장님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관점을 네. 정말 부하의 잘못을 감싸 안고 그 책임까지도 지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님의 리더십 이렇게 네, 좀 죄송합니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까지 생각하게 할 만큼 책임은 다 내가 있다. 네, 정말 황당한 정권이 해명이다. 흔들리고 내가 막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을 받고 사과를 해야 되냐 말하냐 이런 거 갖고 총선의 성패도 상당히 좌우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나를 그동안 믿고 따랐던 부하를 내가 보호해주고 그 사람을 믿어주고 책임을 안 묻고 이러한 리더십은 진정한 리더십이 아니냐. 옛날 그렇게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러는데 아니 장 소장이 딱 그러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 위원장님?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참.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설득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뭐 처음에는 포장재 그대로 놔뒀다 했다가 아니 한 번 뜯었다, 두 번 뜯었다 이런 얘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뭐 포장도 뭐 뜯었다 뭐 예. 확인만 했다 다시 뭐 포장을 해놨다 뭐 주장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고의 보관해놨다 이랬다가 또 이것을 다시 돌려주려고 했었다, 뭐 깜빡 잊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가기관들은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과 틀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틀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해명이 그 신뢰를 다 깎아먹는 것 같아요. 아니 유무행정관이 깜빡해서 벌어진 일이면 지난해 말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걸 깜빡한 거야. 깜빡 잊었다라는 걸 깜빡 잊은 거야. 아 맞다 네. 내가 깜빡 잊었었는데 그렇지. 이제야 생각이 났다. 이렇게. 깜빡 잊었었지. 그걸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뭐 신고 의무가 없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럼 거기도 이상한 거고. 일단 그냥 뭐 아주 복잡한데 그냥 딱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딱 봐도 99% 거짓말이죠. 행정관이 깜빡해서 안 돌려줬다. 이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밑에 행정관이 깜빡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급조해낸 하나의 논리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99% 맞다고 보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고 또 하나는 자꾸 이런 것들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부 자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나오는 일들은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국민권익위 언론도 그렇고 그럼 경찰도 못 믿고 그러면 이제 검찰도 못 믿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는 다른 것보다 왜 이렇게 대응을 허술하게 할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무능력하다고. 애초에 처음에 그냥 죄송합니다. 저 국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뭐 이거 좀 잘못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면 그냥 다 끝날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대응도 사실은 지금 보면 뭐 우리 저 위원회 열렸을 때 상임위 열렸을 때 응답도 또 다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변호사 얘기가 또 다르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조사받은 사람 또 다르게 나오고 원래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하고 함께 서로 얘기해서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아예 없었나? 그러면 이 대응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와갖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더 증폭시키고 있을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보기에도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건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에서도 후보 4인 모두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또 검찰 조사도 필요하다. 심지어 제2부속실 설치도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다 같은 입장이라는 게 저는 좀 주목할 만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했다는 말인데요.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했다가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대통령실도요. 그 안에도 두 가지 대통령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관계자인지 한남동 관계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또 같아요. 달라요? 아니 왜냐면 저는 왜 그런 추측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 부속실 설치 검토했었어요. 발언했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얘기를 했었어요. 대통령 국민들 앞에서 맞아요. 언급한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그 국민한테 언급한 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지도부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될 4명의 후보자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바로 반박해 버리잖아요. 검토하겠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남동이 싫은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목소리가 용산의 목소리인지 한남동의 목소리인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원죄가 있죠. 왜냐면 그거를 계속 밀어붙였어야 돼요. 당에서도 요구를 했어야 돼요. 제2부속실 필요합니다. 특별감찰관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선거 때가 되니까 나와서 후보들이 다 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거꾸로 그 전에는 왜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전에부터 얘기를 하셨어야죠. 라는 그런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의 중견들이시고 뭐 책임 있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그럼 그런 건의도 했어야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방어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박성태 실장님이 저한테 예전 해줬던 얘긴데. 제가요? 네. 지금 대통령실 자체가 제2부속실인데 왜 제2부속실을 따로 설치하냐 그런 식으로 저한테 박 실장님이 제가요? 예전에 얘기해 준 적이 저한테 있어요.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이 어디 패널이에요? 아니 보수 패널이야. 박 실장님이 얘기해 줬다고요? 인상 패널이야. 박 실장님이 얘기해 준 걸 잃는 거예요 지금. 제- 설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전에 네.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그 즈음에는 제2부속실 설치할 움직임이 실제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있었어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서로 제2부속실장은 안 맞겠다고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 그런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근데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2부속실은 있으면 좋겠지만 큰 역할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비서실도 대통령에게 어떤 공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들이 전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여사를 어떤 공적인 범위로 제한시킬 수 있을까? 크게 기대가 안 돼요. 다만 저는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이건 필요하다. 옛날에 이석수 감찰관처럼 좀 제대로 하시는 분이 가서 대통령실 내에 어떤 외부 세력들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에서 정확히 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감찰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부속실을 그 용산은 하고 싶어하나 한남동 쪽은 하기 싫어할 수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김건희 여사께서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접견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지. 혹시 통화 내역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문자가 안 왔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부속실이 생기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일정을 기록하고 그 부속 행정실장이 일정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 이부속실의 만남 자체를 일부속실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말하자면 공적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무래도 조금 숨쉬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편안한 옷을 입고 발을 이렇게 포개면서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부속실은 김건희 여사에게는 말하자면 하나의 그 좀 본인을 가두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전부 제2부속실 설치 필요하다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정말로 추진을 하면 이게 당정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그런데 분석도 대통령실에서도 과거에 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필요하면 설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명분상 그것도 국민들이 다 원하고 당원들도 요구하면 그거는 저는 사실은 그 제2부속실 설치가 당정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라고 생각을 오히려 해요.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당정관계가 정상화되고 있구나. 당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용산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하고 싫어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행하는구나라는 것들이 하나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성의 건이 좀 건의드릴 게 있는데요. 다음에 김종혁 부총장님 나오시면 저 자리 배치를 저쪽으로 좀 해주세요. 의견이 너무 달라요? 반박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여기 같이 앉아 있으니까 못하겠어. 근데 제2부속실은 진짜로 대통령께서 대통령 배우자를 설득을 하셔야 이게 완결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2부속실보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특별감찰관이 무조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진짜 안 하겠다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아니 필요하잖아요. 필요한데 안 한대요. 안 한대. 근데 이부속실 원래 제도상 있는 건데. 하려면 지금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안 하잖아요. 근데 안 하도 해. 압박을 해야죠. 다들 특별감찰. 안 곤란해하시니까 한다니까. 다음 주제로 살짝 넘어갈게요. 이거 뭐 길게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송사법 중재안 그러니까 야당은 방송사법 입법 보류하고 정부 여당은 이사진 교체 작업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 중단하라. 그리고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제안이었는데 결국 여당은 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야당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야당 솔직히 말하면 우원식 의장이 정말로 큰 결심하고 중재안을 낸 얘기 좀 거예요. 해보자 우리. 여당 걷어차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받고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걷어차면 국회의장 자체가 결국에는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듣고 독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주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것이죠. 야당 수준으로. 지금 사실 여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대통령실에서 8월 12일인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에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겠다. 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거든요.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을 걷어찬 거는 원래 이제 중재안에는 그것도 일단 스톱하자예요.
그런데 걷어찬 거는 지금까지 여당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방송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문재인 정부 때 방통위 또 MBC 사장을 선임할 수 있는 박문진 또 KBS 이사회 이런 것들이 편파적으로 운행됐다는 거거든요. 기존 법에는 여당 추천측 추천 이사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는 건데 그냥 그때 그 법 그대로 이번 박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하겠다는 거는 나도 그렇게 할래. 자기 라는 말에 모습이다. 다름 아니에요. 잘못됐고 편파적이라면 고쳐야 되는데 이제 물론 뭐 아쉽기도 하겠죠.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들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못하게 뭐 이런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러면 그때 편파적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고쳐야죠. 그런데 이걸 거듭찬 거는 그냥 편파적으로 방송을 끌고 가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봐요. 뭐 그 부분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전 참 이 얘기를 좀 한번 용기 있게 해보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있었던 이선영 앵커님도 사회를 보셨던 제1노조에서 주최했던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에 대한 그러한 시민 토론회, 그것도 담담하게 지켜봤고요. 또한 제3노조, 지금 보수노조죠. 그분들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또 지금까지 차별당한 것들을 담담히 얘기하시는 것도 다 꼼꼼히 다 읽어봤어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해요. 박문진 이사장이 바뀌고 MBC 사장이 바뀌면 저는 MBC 출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 보수노조 분들이 당했던 그 비참한 일들이 다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MBC 사장을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정권 바뀌면 또 그렇게 복수하고 원한 갖고 서로 내부 갈등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정말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드립니다. 김 위원장님 마무리해 주시죠.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권력을 지켜보니까 권력은 항상 그 채찍과 홍당 그 당근이 필요하고 마이크가 필요하더라고요. 마이크는 언론이고 그다음에 채찍은 검찰이에요. 그래서 항상 권력 잡기 전에는 내가 권력을 잡으면 이 두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 두 집단을. 하지만 어떤 권력은 잡은 다음에 언론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거나 검찰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권력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권력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 입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이것이 공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이번 방송사법도 마찬가지고 자기 유리한 사람들 다 앉혀놓고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지금 뭐 반대쪽에서 여당에서 박문진 이사 앉히겠다는 것도 우리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고 두 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 그럴듯한 뭐 명분을 붙여서 국민들을 호도하지만 그 관계자들이 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들 다 깨부수고 정말로 우리 장성철 소장 얘기하신 대로 정말로 공정한 언론 만들기 위한 것들은 국민들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굉장히 좀 비참한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의원식- 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광고 듣고 아이고. 오겠습니다. 네, 육개상계 통계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함께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